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표준위원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고라 불리던 테슬라 휴머노이드에서 설명되지 않는 오류 보고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글로벌 기술진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연구팀이 정반대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속도도 데이터도 아닌 전혀 다른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엔비디아 젠슨 황이 입을 열었습니다. 왜 휴머노이드 로봇의 미래를 한 기업에 맡기기로 했는지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저는 에단 밀러입니다. 올해 나이는 52살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는 미국 정부의 로봇 기술 검증과 표준 승인을 담당해 왔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단순한 산업용 로봇 팔 하나를 평가하는 것이 전부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나왔고 이제는 사람처럼 걷고 움직이는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제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했어요. 제가 하는 일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엄청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제가 내리는 판단 하나가 향후 10년간 산업 질서를 결정하기 때문이죠. 어떤 기술을 표준으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전 세계 기업들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신중했고 제 판단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했어요. 지난 2년 동안 제가 가장 집중했던 프로젝트는 휴머노이드 로봇 표준 설정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휴머노이드는 단순히 공장에서 일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고 일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안전성은 물론이고 효율성, 신뢰성,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죠. 그 과정에서 저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직접 승인했습니다. 이건 제 커리어에서 가장 자신 있는 결정 중 하나였어요. 테슬라는 정말 놀라운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백만 대의 자율주행 차량에서 수집된 실시간 데이터,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알고리즘,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환경에서 검증된 안정성이 있었죠. 테슬라 엔지니어들이 저희 위원회에 발표를 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들은 자신감이 넘쳤어요. 단순히 기술 자료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실제로 휴머노이드가 복잡한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영상으로 보여줬습니다. 계단을 오르고 물건을 나르고 심지어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났을 때도 스스로 판단해서 우회하는 모습까지 봤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표준이라고요. 물론 다른 기업들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오래전부터 로봇 기술에서 앞서 있었고 유럽의 몇몇 기업들도 훌륭한 프로토타입을 보여줬어요. 그 중에서 현대차도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정말 성실한 기업이었어요. 그들이 제출한 자료는 항상 꼼꼼했고 안전성 테스트도 철저하게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결정적인 부분이 부족했어요. 현대차의 휴머노이드는 안정적이었지만 테슬라만큼의 속도와 유연성은 없었습니다. 데이터의 양도 달랐고 업데이트 주기도 느렸죠. 저는 현대차 연구진을 존중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아직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충분히 훌륭했지만 최고는 아니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편견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위원회 전체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우리는 수십 가지 기준을 놓고 평가했고 모든 항목에서 테슬라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반응 속도, 학습 능력, 환경 적응성, 에너지 효율, 모든 면에서 테슬라는 압도적이었죠. 저는 그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내린 판단이 앞으로 10년간 휴머노이드 산업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미국이 다시 한번 기술 표준을 선도하게 된 거니까요. 우리는 단순히 기술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한 겁니다. 그 이후로 여러 나라에서 저희 표준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우리 기준을 거의 그대로 채택했고 아시아의 몇몇 국가들도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물론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나라들도 있었지만 결국 시장은 가장 우수한 기술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테슬라였죠. 현대차는 여전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개선된 버전을 제출했고 저희는 그때마다
공정하게 평가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나아지고는 있었지만 테슬라를 따라잡기에는 아직 멀었죠. 저는 그들에게 조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실증 데이터를 모으라고, 알고리즘을 더 공격적으로 업데이트하라고요. 현대차 연구진은 항상 예의 바르게 제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방식을 고집했어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거였죠. 저는 그게 현대차의 한계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보수적이에요. 혁신이라는 건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데 그들은 항상 안전한 길만 선택했습니다. 몇 달 전에 현대차 연구진이 다시 저를 찾아왔던 일이 기억납니다. 그들은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왔다고 했어요. 뭔가 중요한 발견을 했다면서 제게 시간을 내달라고 했죠. 저는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냈습니다. 그들이 성실하게 노력한다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회의실에서 그들을 만났을 때 분위기가 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진지했고 뭔가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휴머노이드가 특정 상황에서 테슬라보다 더 안정적이라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극한 환경, 예측 불가능한 변수,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는 가끔 오류를 보이지만 자신들의 로봇은 일관되게 작동한다는 거였죠. 저는 그 자료를 꼼꼼히 봤습니다. 인정할 부분도 있었어요. 그들의 로봇은 확실히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속도는 여전히 느렸고 학습 능력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의 안정성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표준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발전이라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면 언젠가는 테슬라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표준을 바꿀 만큼 결정적인 차이는 아니라고 말했죠. 현대차 연구진은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그들 중 한 명, 이름이 뭐였더라? 김 박사였던 것 같은데 그는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료를 정리하고 조용히 나갔죠. 그 후로도 저는 제 일을 계속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끊임없이 들어왔고 저는 그것들을 평가하고 승인했어요. 테슬라는 여전히 업데이트를 거듭했고 그때마다 더 나아진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제 판단이 옳았다는 증거였죠. 동료들도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회의에서 휴머노이드 산업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대부분은 테슬라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선두를 유지할 거라고 봤습니다. 물론 경쟁자들이 나타나겠지만 테슬라가 쌓아온 데이터와 기술력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요. 저는 그 생각에 완전히 동의했습니다. 테슬라는 단순히 기술이 좋은 게 아니라 생태계 전체를 구축했어요. 수백만 대의 차량, 수천 명의 엔지니어, 끊임없는 투자,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이걸 따라하려면 최소한 10년은 걸릴 거예요. 현대차는 여전히 노력하고 있었지만 저는 그들이 만년 2위에 머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나쁜 위치는 아니에요. 2위도 충분히 성공적인 거니까요. 하지만 1위와 2위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1위는 표준을 만들지만 2위는 표준을 따라가야 하죠. 어느 날 저는 업계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로봇 전문가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기조 연설을 한 사람은 테슬라의 최고 기술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자신감 넘치게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10년 후에는 모든 가정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대부분이 테슬라가 될 거라고 했죠. 청중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그의 말이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테슬라는 이미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었고 가격도 점점 낮아지고 있었어요. 시장 지배력은 시간 문제였죠. 컨퍼런스가 끝나고 저는 몇몇 동료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휴머노이드 산업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누군가가 현대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들이 최근에 새로운 기술을 발표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은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안정성 이야기겠거니 했죠.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습니다. 현대차는 항상 안정성을 강조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시장은 그것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빠르고 더 똑똑하고 더 혁신적인 기술을 원해요. 안정성은 기본이지 차별화 요소가 아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10년 후 이 도시가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 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휴머노이드들, 집마다 있는 로봇 비서들, 그 모든 것이 제가 승인한 표준에 따라 작동하고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는 거였어요. 저는 단순히 서류를 검토하고 도장을 찍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었죠. 제 판단 하나하나가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저는 새로운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테슬라가 또 업데이트를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번에는 에너지 효율이 15% 개선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읽으면서 미소 지었어요. 역시 테슬라답다고 생각했죠. 오후에는 또 다른 회의가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에서 온 대표단이 우리 표준에 대해 질문하러 왔어요. 그들은 자국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표준은 공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최고의 기술을 선택해야 한다고요. 그게 결국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죠. 테슬라의 기술력은 누가 봐도 명확했으니까요. 다른 기업들이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제 일에 대해 잘 모르지만 항상 관심을 가져줬어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테슬라의 새로운 업데이트, 유럽 대표단과의 회의, 그런 것들이요. 아내는 물었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되느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계속 노력하겠지만 테슬라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요. 기술의 격차가 생각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렇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그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제 일이 의미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으니까요. 저는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 판단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현대차에서 온 메일이 하나 있었어요. 새로운 회의 요청이었습니다. 또 무슨 자료를 가져오겠다는 거였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인정하지만 결과는 뻔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시간을 낼 수 있다고요. 공정한 평가는 제 의무니까요. 설령 결과가 바뀌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테슬라의 휴머노이드가 걷고 있었어요. 완벽한 균형으로 빠른 속도로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미래를 만드는 사람 중 하나였죠. 다음 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현대차 연구진과의 회의 날이었죠. 저는 평소처럼 회의실에 들어갔고 그들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김 박사를 포함해서 3명이 왔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예의 바른 건 똑같았지만 뭔가 단단한 느낌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노트북을 열면서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린 자료에 대해 추가 분석을 진행했다고요. 그리고 테슬라 휴머노이드의 장기 운용 데이터를 독자적으로 수집해서 비교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또 안정성 이야기겠거니 생각했죠. 하지만 화면에 뜬 자료는 제 예상과 좀 달랐습니다. 김 박사는 테슬라 휴머노이드가 실제 환경에서 6개월 이상 운용됐을 때 나타나는 패턴을 보여줬어요. 처음 석 개월까지는 완벽했습니다. 반응 속도도 빠르고 오류율도 낮았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 미묘한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래프를 보니 오류가 증가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예측 불가능한 순간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패턴이었어요. 알고리즘이 업데이트되면서
이전에 잘 처리하던 상황을 갑자기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이걸 일관성 저하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그 자료를 천천히 봤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이해되지는 않았어요. 테슬라의 업데이트 시스템은 계속 학습하면서 개선되는 구조니까 초기와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였죠. 그게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김 박사가 보여준 사례 중 몇 가지는 설명이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를 때 처음에는 완벽하게 올랐는데 석 개월 후에는 똑같은 계단에서 주춤거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업데이트로 더 신중해진 건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저는 김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안전성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느냐고요. 김 박사는 잠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다가 대답했어요. 현재로선 심각한 사고로 이어진 적은 없지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라고 했죠. 사람들은 로봇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거라고 믿는데 그 믿음이 깨질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납득되지는 않았어요. 예측 가능성은 중요하지만 그건 초기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운용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테슬라에 피드백을 주면 될 일이었습니다. 회의는 1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김 박사는 계속해서 자료를 보여줬고 저는 그걸 검토했어요. 인정할 부분도 있었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저는 말했어요. 이 자료를 테슬라 측에 전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요. 하지만 현재 표준을 수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박사는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더 항의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데이터가 쌓이면 문제가 명확해질 거라고요. 그때는 다시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공정한 평가는 제 의무니까요. 현대차 연구진은 정리를 하고 나갔어요. 저는 혼자 남아서 그들이 남긴 자료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랐어요. 그날 오후 저는 동료와 점심을 먹으면서 현대차 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료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또 안정성 타령이냐고요? 저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달랐어요. 이번엔 단순히 안정성만 이야기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점심을 먹고 돌아왔을 때 테슬라로부터 보고서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정기 업데이트 리포트였어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현대차가 지적한 부분들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테슬라 쪽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인지하고 있는지 찾아봤어요.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업데이트마다 성능이 개선되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한 문단에서 눈길이 멈췄습니다. 장기 운용 환경에서의 안정성 최적화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테슬라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안정성 최적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건지 물었어요. 답장은 다음 날 왔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했어요. 알고리즘이 계속 학습하면서 가끔 과체적화 현상이 생기는데 이걸 조정하는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과체적화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흔한 일이었어요. 인공지능이 특정 상황에 너무 맞춰지면서 일반적인 상황 대응력이 떨어지는 거죠. 하지만 현대차 김 박사가 보여준 패턴과 묘하게 겹치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또 다른 자료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유럽 쪽에서 온 거였어요. 독일의 한 연구소가 테슬라 휴머노이드를 공장 환경에서 시험 운용한 결과였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만족스럽다고 했지만 몇 가지 예외 상황이 보고됐어요. 예외 상황이라는 표현이 애매했습니다. 사고는 아니었지만 예상과 다른 행동을 보인 경우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같은 작업을 반복할 때 어느 순간부터 동작 순서가 미묘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업은 완료됐지만 작업자들이 혼란스러워했다고 했죠.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건 분명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는 일이었어요. 로봇이 학습하면서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하지만 작업자들이 혼란스러워했다는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김 박사의 말이 떠올랐어요. 저는 위원회 내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최근 들어온 보고서들을 공유하고 동료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다들 자료를 검토한 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부분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봤어요. 학습 알고리즘의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될 거라고 했죠. 하지만 한 명이 질문을 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캐서린이었어요. 캐서린은 물었습니다. 만약 이게 계속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알고리즘이 안정화되지 않고 계속 변한다면 그게 정말 안전한 거냐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그럴 리 없다고요. 테슬라의 엔지니어들이 이런 패턴을 모를 리 없고 분명 조치를 취할 거라고 했습니다. 캐서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뭔가 정리가 안 됐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설명 가능한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찝찝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테슬라의 기술 문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처음 승인할 때 검토했던 자료들이었어요. 당시에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실증 데이터도 충분했고 알고리즘도 논리적이었죠.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장기 운용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대부분의 테스트가 6개월 이내에 이루어졌고 그 이후 데이터는 예측치로 제시됐어요. 당시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이면 대부분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대차 김 박사가 말한 건 6개월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온 보고서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려고요. 독일 공장의 예외 상황, 테슬라의 안정성 최적화 작업, 현대차가 지적한 일관성 저하, 이 세 가지가 묘하게 연결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찾은 건 패턴이 아니라 그냥 느낌이었죠. 과학자로서 느낌만으로 판단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저는 노트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다시 생각하기로 했죠.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새로운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일본 쪽에서 온 거였어요. 도쿄의 한 병원에서 테슬라 휴머노이드를 시범 운용했는데 간호 보조 업무 중에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환자에게 약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멈춰 섰다가 다시 움직였다는 거예요. 환자나 직원이 다친 건 아니었습니다. 로봇도 결국 약을 정확하게 전달했어요. 하지만 그 몇 초 동안 병원 직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라서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테슬라 측에 문의했더니 알고리즘이 최적 경로를 재계산한 거라고 설명했다고 해요.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면서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최적 경로 재계산이라는 설명은 기술적으로 맞았어요. 하지만 왜 약을 전달하는 중간에 그런 계산을 한 건지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경로는 출발 전에 이미 계산됐을 텐데요. 저는 테슬라 담당자에게 다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일본 병원 사례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어요.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업데이트 과정에서 실시간 최적화 기능이 추가됐는데 이게 가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작동한다고 했어요. 다음 업데이트에서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정하겠다는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독일 공장 사례도 조정 중이라고 했고 이번에도 조정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뭘 조정하는 건지,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건지요? 하지만 목소리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아직 명확한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단지 불편한 느낌일 뿐이었어요. 저는 그 메일들을 폴더에 정리해두고 다른 일을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이번엔 국내에서 보고가 들어왔어요.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에서 테슬라 휴머노이드를 손님 안내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패턴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로봇이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매번 조금씩 다른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호텔 측은 이게 로봇이 학습해서 더 나은 답변을 하는 거라고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 중 몇몇은 혼란스러워했다고 해요.
어제는 엘리베이터가 오른쪽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왼쪽 길로 가라고 안내하는 식이었죠. 결과적으로는 둘 다 맞는 경로였지만 일관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기술적으로는 설명 가능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김 박사가 말한 예측 가능성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위원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심각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았어요. 자료들을 정리해서 동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일본 병원 사례, 라스베이거스 호텔 사례, 그리고 이전에 독일 공장 사례까지요. 동료들은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캐서린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이게 단순히 우연의 일치는 아닌 것 같다고요. 뭔가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했습니다. 다른 동료는 반박했어요. 이 정도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범위라고, 학습 알고리즘은 원래 이런 거라고 했죠. 저는 두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이게 문제인지 아닌지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안했어요. 테슬라 측과 공식 미팅을 잡아서 이 패턴들에 대해 직접 설명을 듣자고요. 동료들은 동의했습니다. 테슬라와의 미팅은 2주 후로 잡혔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계속 자료를 모았어요. 비슷한 보고들이 여기저기서 들어왔습니다. 모두 작은 일들이었지만 쌓이면 쌓일수록 불편함이 커졌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승인한 표준이 정말 완벽한 건지, 혹시 뭔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닌지요? 하지만 그 생각을 곧 떨쳐냈습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단지 찝찝함일 뿐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물었어요. 문제가 있는 거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 모르겠다고요. 문제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어요. 당신이 옳은 선택을 할 거라고 믿는다고요. 저는 고마워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잘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자료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독일 공장, 일본 병원, 라스베이거스 호텔, 그리고 현대차 김 박사의 그래프까지요. 모든 게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고리가 뭔지는 아직 보이지 않았어요. 테슬라와의 미팅 날이 왔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일찍 도착해서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모은 보고서들이었습니다. 독일, 일본, 라스베이거스,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들어온 크고 작은 사례들이요. 테슬라 측에서는 3명이 왔습니다. 수석 엔지니어와 기술 책임자, 그리고 법무팀 담당자였어요. 법무팀이 온 게 좀 이상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수집한 사례들을 보여줬어요.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패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테슬라 수석 엔지니어는 자료를 천천히 봤습니다. 표정은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다 보고 나서 그는 말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이미 알고 있다고요. 실시간 학습 알고리즘의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 다음 업데이트에서 모두 해결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다음 업데이트는 언제냐고요? 수석 엔지니어는 대답했어요. 석 달 후라고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심각한 안전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어요. 심각한 안전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제 귀에 남았습니다. 그 말은 문제가 있지만 심각하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1시간 만에 끝났어요. 테슬라 측은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가 승인한 표준이었고 전 세계가 그 표준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문제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새로운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요양원에서 테슬라 휴머노이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노인 환자를 보조하던 중 갑자기 동작을 멈췄다는 겁니다. 10초 정도였다고 해요. 환자는 다치지 않았지만 넘어질 뻔했다고 했습니다. 요양원 측은 즉시 테슬라에 연락했고 엔지니어가 파견됐어요. 로그를 확인한 결과 알고리즘이 충돌 위험을 감지해서 안전 모드로 전환한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충돌 위험이 없었어요. 오판이었던 거죠.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더 이상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안전의 문제였습니다. 환자가 넘어졌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죠. 저는 즉시 위원회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동료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 사례를 보고했어요.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요. 공식적으로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동료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테슬라는 이미 수천 대가 운용되고 있고 대부분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다고요. 한두 건의 사례로 전체를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도 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캐서린의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2시간 동안 논의했습니다. 결론은 추가 데이터 수집이었어요. 더 많은 사례를 모아서 패턴을 명확히 한 후에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도 지금 당장 표준을 수정하자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너무 큰 결정이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현대차 김 박사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최근 테슬라 관련 보고서들을 봤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석 달 전에 제시했던 자료와 비교 분석을 해봤다고 했습니다. 첨부 파일이 있었어요. 저는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김 박사는 당시 제시했던 장기 운용 패턴 그래프와 최근 보고된 사례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그래프의 예측선과 실제 사례들이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독일 공장의 예외 상황, 일본 병원의 멈춤 현상, 샌프란시스코 요양원의 오판까지 모두 김 박사의 그래프가 예측한 범위 안에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면서 말을 잃었습니다. 김 박사는 석 달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장기 운용 시 나타날 패턴을 정확히 예측했어요. 저는 그때 그 자료를 봤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설명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했죠. 이메일 끝에 김 박사는 한 줄을 적어놨습니다. 언제든 추가 논의가 필요하면 연락하라고요. 저는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일주일 후 더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시카고의 한 물류 창고에서 테슬라 휴머노이드가 작업 중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다른 로봇과 충돌했어요. 두 로봇 모두 손상됐고 수리를 위해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물류회사는 즉시 모든 휴머노이드 운용을 중단했어요. 테슬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했고 알고리즘이 최적화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켰다고 했어요. 즉시 패치를 배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물류회사는 신뢰를 잃었어요. 다른 제조사의 로봇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사무실에서 봤습니다. 동료들도 다들 알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조사가 아니라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가는 길에 저는 차를 세우고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승인한 표준이 틀렸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건지, 이미 운용 중인 수천 대의 로봇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를 다시 출발시켰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긴급 전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위원회뿐 아니라 상부에서도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시카고 사건 이후로 언론의 관심이 커졌고 의회에서도 질의가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회의에서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를 보고했습니다. 석 달 전부터 누적된 사례들,
패턴 분석, 테슬라와의 미팅 내용까지 모두 공유했어요. 상부에서 온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이게 표준의 문제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는 순간 제가 한 모든 판단이 부정되는 거였으니까요. 캐서린이 대신 말했어요. 표준 자체보다는 장기 운용 검증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요.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물었습니다. 누가 그 검증을 담당했느냐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저는 답했습니다. 제가 담당했다고요. 책임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는 1시간 더 이어졌지만 저는 거의 듣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봤어요. 30년 동안 해온 일들이었습니다. 수백 개의 기술을 검토하고 승인했죠. 대부분은 문제없이 작동했어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현대차 김 박사가 처음 보여줬던 자료를 꺼냈습니다. 석 달 전 자료였어요. 다시 읽어봤습니다. 모든 게 여기 있었어요. 장기 운용 시 나타날 패턴, 일관성 저하, 예측 불가능성 증가, 전부 김 박사가 이미 경고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왜 이걸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요? 아니 봤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테슬라에 대한 신뢰가 너무 컸고 현대차는 항상 2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선입견이 판단을 흐렸어요. 며칠 후 또 다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유럽에서였어요. 프랑스 파리의 한 공항에서 테슬라 휴머노이드가 승객 안내를 하던 중 갑자기 작동을 멈춘 겁니다. 재부팅까지 15분이 걸렸다고 해요. 공항 측은 즉시 운용을 중단하고 대체 시스템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주에 일본 도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병원 휴머노이드가 환자 기록을 잘못 표시하는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치명적인 실수는 아니었지만 의료진의 신뢰를 잃기에는 충분했어요. 이제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테슬라 휴머노이드는 초기에는 완벽하게 작동했지만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알고리즘의 과최적화, 실시간 학습의 불안정성, 예측 불가능한 판단 변화, 모두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저는 다시 김 박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회의 시간을 잡고 싶다고요. 답장은 빨리 왔어요. 목요일 오후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확정했습니다. 목요일이 되기 전에 저는 모든 자료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현대차가 제시했던 초기 자료, 지난 석 달간 누적된 사례들, 테슬라의 대응, 그리고 패턴 분석까지요. 정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답은 처음부터 있었어요. 저는 그냥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목요일 오후 김 박사가 왔습니다. 이번에도 3명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기 전에 저는 말했어요. 지난번 자료를 다시 검토했다고요. 그리고 최근 사례들과 비교해봤다고 했습니다. 김 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들이 옳았다고요. 아니 정확하게는 당신들의 분석이 현실과 일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승리한 사람의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현대차의 휴머노이드는 이런 문제가 없느냐고요. 김 박사는 대답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장기 운용 안정성에 집중해서 설계했다고 했습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일관성은 유지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관성이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남았어요. 저는 그동안 속도와 효율에만 집중했습니다. 업데이트 주기, 학습 능력, 반응 속도, 그런 것들만 봤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사람들이 로봇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였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게 행동하는 로봇이 필요했던 거죠. 회의는 조용히 진행됐습니다. 저는 현대차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김 박사는 흔쾌히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그들이 나간 후 저는 한참 동안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뭔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걸요.
표준을 수정해야 할지, 추가 검증을 요구해야 할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할지요.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제가 틀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책상 위에 새 보고서가 또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엔 호주에서 온 거였어요. 읽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뻔했으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서랍에 넣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라디오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춰 섰을 때 옆차를 봤어요. 한 가족이 타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뒷자리에서 웃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승인한 로봇들이 저 아이가 사는 세상 곳곳에 있다는 걸요. 병원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을 겁니다. 그 로봇들이 안전하지 않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서 아내를 봤어요. 아내는 물었습니다. 힘든 하루였느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렇다고요? 아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에 꽂힌 기술 서적들을 봤어요. 30년 동안 모은 책들이었습니다. 로봇공학, 인공지능, 안전표준, 모두 제가 믿었던 것들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책들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서 빈 종이를 꺼냈습니다. 뭔가를 써야 할 것 같았어요. 보고서일 수도 있고 사직서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아직 쓸 준비가 안 됐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음 주에는 어떤 보고서가 올지, 그리고 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요.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인정하든 안 하든 현실은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틀렸고 그 결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그 사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였어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고 현대차 김 박사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석 달 전에 받았던 거였어요. 명함을 보면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명함을 진작 제대로 봤어야 했는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추가 자료를 직접 받고 싶다고 말했어요. 김 박사는 오늘 오후에 가져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오후에 김 박사가 왔을 때 저는 이번에는 회의실이 아니라 제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더 조용하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김 박사는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어요. 현대차 휴머노이드의 3년간 개발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김 박사는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어요. 자료를 보면서 저는 하나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차는 처음부터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던 거였어요. 테슬라는 방대한 데이터와 빠른 학습에 집중했습니다. 수백만 대의 차량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계속 업데이트했죠. 속도가 빨랐고 효율적이었어요. 저는 그게 미래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달랐습니다. 데이터의 양보다 질을 중요하게 봤어요. 예외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서 테스트했습니다. 로봇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수천 번 반복해서 확인했죠. 학습 속도는 느렸지만 일관성은 높았습니다. 자료에는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계단을 1000번 오르게 한 기록이었어요. 매번 조금씩 다른 조건을 줬습니다. 조명을 바꾸고 바닥 재질을 바꾸고 주변 소음을 달리했죠. 그때마다 로봇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김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고요? 김 박사는 대답했어요. 실제 환경은 통제된 테스트와 다르다고요. 사람들은 매일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속도로 걷습니다. 로봇은 그 모든 변수를 예측 가능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예측 가능하게라는 표현이 다시 나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테슬라는 최적화에 집중했지만 현대차는 안정화에 집중했습니다. 최적화는 빠르지만 변동이 크고 안정화는 느리지만
일관성이 있었어요. 자료를 다 보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김 박사는 그 시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덮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접근이 옳았다고요. 김 박사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박사가 돌아간 후 저는 위원회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틀 후 금요일로 잡았어요. 그 이틀 동안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기존 표준의 문제점과 수정 방향에 대한 내용이었죠.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제 판단이 어디서부터 틀렸는지 정리했습니다. 저는 데이터의 양을 중요하게 봤어요. 많은 데이터가 더 나은 학습을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질과 다양성을 간과했어요. 통제된 환경의 100만 건 데이터보다 예외 상황의 1000건 데이터가 더 중요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한 업데이트 속도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빠른 개선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빠른 변화는 예측 불가능성을 만들었어요. 사용자들은 로봇이 어제와 오늘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했습니다. 업데이트는 필요하지만 일관성 안에서 이루어져야 했어요. 금요일 회의가 열렸습니다. 위원회 전체와 상부 책임자들이 참석했어요. 저는 지난 석 달간의 사례들을 정리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접근 방식을 설명했죠. 캐서린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표준을 완전히 바꿔야 하느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장기 운용 검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요. 최소 1년 이상의 실증 데이터가 필요하고 예외 상황 대응력을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부 책임자가 물었습니다. 이미 운용 중인 테슬라 로봇들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저는 답했어요. 즉시 중단할 필요는 없지만 추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테슬라 측의 알고리즘 안정화 작업을 공식 요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결론은 비슷했어요. 표준 수정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까지 작업반을 구성해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니 업계 뉴스가 하나 들어와 있었어요.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파트너로 현대차를 선택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젠슨 황은 인터뷰에서 말했다고 해요. 자신들이 현대차를 선택한 이유는 최고 성능 때문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현대차의 신중한 접근 방식과 장기 안정성 중심 사고가 인공지능 반도체의 방향과 맞았다고 했습니다. 기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젠슨 황은 빠른 학습보다 안정적인 추론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로봇이 사람 곁에서 작동하려면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대차가 그 부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했죠. 저는 화면을 보면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와 정반대의 판단이었어요. 저는 속도와 데이터를 봤지만 젠슨 황은 구조와 방식을 봤습니다. 저는 현재 성능을 평가했지만 젠슨 황은 미래 안정성을 예측했어요. 며칠 후 작업반이 구성됐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5명이었어요. 우리는 새로운 표준 초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기준에 장기 운용 검증 항목을 추가했어요. 6개월이 아니라 최소 12개월 이상의 실증 데이터를 요구했습니다. 예외 상황 대응력도 별도 평가 항목으로 만들었습니다. 통제된 환경뿐 아니라 변수가 많은 환경에서의 일관성을 확인하기로 했죠. 알고리즘 업데이트 시에도 이전 버전과의 행동 패턴 유사도를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작업은 2주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 사이 테슬라는 대규모 패치를 발표했어요. 장기 운용 안정성을 개선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기업들이 현대차 제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저는 그 소식들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시장의 선택이었으니까요. 테슬라도 좋은 기업이었고 계속 개선하고 있었어요. 다만 제가 너무 이른 시점에 표준으로 확정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초안이 완성됐을 때 저는 현대차 김 박사에게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는 아니었지만 의견을 듣고 싶었어요. 김 박사는 이틀 후 피드백을 보내왔습니다. 대부분 동의한다는 내용이었지만
몇 가지 추가 제안이 있었어요. 김 박사는 사용자 혼란도 지표도 포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로봇의 행동이 기술적으로 정확하더라도 사용자가 혼란스러워한다면 그건 문제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한 달 후 새로운 표준 초안이 공식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았고 공청회도 열렸어요. 테슬라에서도 의견을 냈습니다. 일부 기준이 너무 엄격하다고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수용 가능하다고 했어요. 두 달 후 새로운 표준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공식 발표 자리에 저도 참석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왜 표준을 수정하게 됐느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장기 운용 데이터가 축적되면서 초기 기준이 불충분하다는 걸 알게 됐다고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현대차에 영향이 있었느냐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답했어요. 현대차를 포함한 여러 기업과 연구소의 피드백이 있었다고요. 그들의 자료가 표준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캐서린이 따라왔어요. 캐서린이 말했습니다. 옳은 결정을 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저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김 박사의 명함이 놓여 있었어요. 석 달 전 처음 받았던 그 명함이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집어들고 한참 바라봤어요. 그때 제대로 봤더라면 어땠을까요? 김 박사의 자료를 진지하게 검토했더라면 이 모든 과정을 줄일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과거는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지금부터 다르게 판단하는 것뿐이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책상에는 새로운 기술 검토 요청들이 쌓여 있었어요. 자율주행 드론, 의료용 로봇, 산업용 인공지능 시스템들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보려고 노력했어요. 성능 수치만 보지 않고 검증 과정을 봤습니다. 데이터의 양만이 아니라 다양성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 안정성 자료가 충분한지 먼저 확인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캐서린과 식사를 했습니다. 캐서린이 물었어요. 요즘 어떠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하는 방식을 조금 바꾸고 있다고요. 캐서린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변화라고 했어요. 오후에 테슬라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업데이트된 알고리즘이 새로운 표준을 만족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추가 검증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검토 일정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더 꼼꼼히 볼 생각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동료를 만났어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새 표준 덕분에 일이 늘었다고요. 하지만 웃으면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차를 천천히 몰았습니다. 신호등에 멈춰 섰을 때 옆을 봤어요. 한 가족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승인하는 기술들이 저 아이가 사는 세상의 일부가 된다는 걸요. 그 기술들이 안전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걸요. 빠르거나 효율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아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검토 요청들, 테슬라의 이메일, 그리고 제가 바꾸려는 것들에 대해서요. 아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어요. 당신이 배우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고요. 배우고 있다는 말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여전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30년을 일했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았어요. 그걸 인정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어요. 그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서 현대차 자료를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예외 상황 테스트 기록이었어요. 1000번의 계단 오르기를 읽으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진짜 검증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단단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어요. 저는 그 별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데 석 달이 걸렸어요.
길었지만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더 빠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일관되게 작동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걸요.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검증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확신이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걸요. 책상 위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김 박사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명함을 서랍에 넣지 않고 책상 모서리에 세워뒀습니다. 가끔 볼 수 있도록요. 제가 놓쳤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불을 껐습니다. 복도를 지나 거실로 갔어요. 아내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아내가 책을 덮고 저를 봤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요? 그리고 괜찮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는 로봇들이 작동하고 있었을 겁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돕고 공장에서 물건을 나르고 있었겠죠. 그 로봇들이 안전하기를 바랐습니다. 예측 가능하게 작동하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내릴 판단들이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내에게 먼저 자라고 말했어요.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더 거실에 남아 있었어요. 불을 끄기 전에 저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봤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어요.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판단을 위한 시작이요. 상대를 얕보지 않는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어 방으로 갔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서류들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볼 거예요.